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막말 논란으로 지금 뜨겁습니다.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거냐?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논란, 진위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뭐가 되든 문제다라는 게 이 온 조간신문들의 지적입니다. 이 막말 논란, 무엇이 진실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진위 공방이 참 거셉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날리면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면 야당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얘기한 게 됩니다. 반면 바이든이 맞다면 미국 의회를 향해서 이 XX라고 얘기한 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거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왜 이런 해명을 해야 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3연속. 자, 일단 중요한 기사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미국이 4번째 자이언트 스텝 예고에 환율은 1,409원. 미 연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3.25%로 연말 4.5%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줄줄이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거기에 환율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래저래 미국과 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48초.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시간은 단 48초. 48초 안에 미국과 풀 수많은 문제들을 나눴을까요? 한국일보입니다. 48초, 한국일보 허탈하다. 한미 정상, 빈손 환담. 용산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했다라고 순방 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정상회담이죠? 찾아가서 만난 일본과의 30분 환담, 기다렸다 만난 미국과의 48초 이야기, 어느 게 정상회담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정상회담 아닙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막말 논란까지 대통령실이 넘어야 할 고비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2년. 오늘 조선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2년 만에 시신 없는 장례. 유족은 우린 월북자 가족 아닌 순직자 가족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해양수산부 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2년 만에 치른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그것도 시신 없이 치르게 됐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한 가장을 월북자로 몰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월북자로 몰아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년 만에 장례식 장면이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2년간 모르고 있었던 어린 딸이 장례식 현장이 다가오자 2년 만에 알았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그 어린 딸은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못 가. 경향신문 6면입니다. 푸틴 위해서 못 죽는다. 내 목숨 내가 지킨다. 나 이 전쟁 반대요.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경 엑소더스, 러시아 탈출하는 러시아 남성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전쟁에 끌려가냐. 러시아 푸틴 정부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반전 시위를 강제 해산하고 있지만은 이 러시아 남성들을 중심으로 번지는 확산되는 징집 거부, 반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죠. 푸틴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혁신이랑 비대위가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의 좌장도 나오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를 불문하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경질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영국 조문 논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다 조문 잘 지켰다라는 얘기가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 실패, 한일 정상회담 실패, 그리고 대통령의 막말 논란까지 고스란히 다 국민 앞에, 전 세계 앞에 드러나면서 도대체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질타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공일지인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외교안보 라인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48조 환담 그 후 외교 참사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다소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지만 일본 측은 양국의 국기조차 일부러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죠. 거기에 한미 간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기다렸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지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했던 시간은 고작 48초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맞습니까? 들어보시죠.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48초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스탠딩으로 악수하고 지나왔다니까요. 기회는 여러 번 있으셨겠죠. 그 회의 끝나고서는 또 바로 리셉션도 있으셨을 겁니다. 리셉션 하는 데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아직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48초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48초가 아닙니다. (48초가) 아니라고 한도수 총리가 재차 부인을 했지만 48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공언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조정한 탓도 크겠지만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라는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라인의 섣부른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일본 총리와의 이상한 만남 뒤에 나온 장면이어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좀 안타깝습니다. 조문 논란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영주 의원님도 정상적인 조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났는데 정작 일본 쪽에서는 정상회담도 아니고 뭐 간담회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 국기도 준비해놓지 않고 창문 뒤에서 사진 찍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 바이든 대통령과는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48초.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우선 뭐 한두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네. 것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호혜적이고 쌍방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 말이 너무 앞섭니다. 합의에 의한 발표가 아니고 일본 측도 거기서 마음이 상한 것 같고요. 또 혹은 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적 요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혜적이언가 또 실제로 그 나라의 입장이 어떤가죠. 기시다 네. 총리도 지지율이 완전히 윤 대통령보다 훨씬 바닥인 경우에 있어서 국내 정치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외교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 다음에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는 말이 앞서는 가서 대통령 가셔서 정상 만납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만 가지고 국민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했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확정된 게 없으나 논의 중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맞았다. 그런데 네. 기대치를 올려놓고 실제로 정말 빈손으로 돌았다. 특히 48초가 뭐 50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제가 결국에는 형식을 관여하거든요. 서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야기 한번 듣고 교감 나누는 것이지. 이 장면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의제를 정해놓고 실무진과 함께 결과적으로 어레인먼트를 향하는 거예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통화서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핵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세 가지를 놓고 5분씩만 얘기해도 15분씩 앉아서 얘기를 또 순차 통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성과를 보면 가슴 아픈 게 우리한테 손해보는 회의만 잔뜩 하고 왔어요. 우리한테 부담되는. 근데 우리가 급한 통화서프라든지 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라든지 이런 논의는 저렇게 서서 이야기하면 그래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길게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외교 라인이 지금 전체적인 화살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외교적 논란이 되고 그 나라의 결례를 가져다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빈손 외교를 가져온 게 예.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차제의 이번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솔직하고 또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갈 때까지 확정해 가서 의제를 하나라도 예. 제대로 갖고 오는 그런 실리 외교가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흔쾌히 합의됐다라고 발표하기 3분 전에 정확히 3분 전 3분에 10분 전에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대통령실에 발표한 10분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합의한 바가 없다. 설사 합의됐더라도 일본 측이 국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굉장히 틀어놓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가 대통령실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여 분 뒤에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왜 이런 일이 나온 걸까요? 합의가 안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선발표가 된 걸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안보라인의 입맞춤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들의 입맞춤보다 못한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김병민 이런 어떤 비대위원들이 일색일문의로 어떤 대안하는 스피키 한 방향으로 가는 목소리하고 지금 제가 미국 연수 가서 가장 크게 놀란 게 모든 미국의 상무부, 국무부를 다 돌아도 어떤 질문에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행정실에 없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외교 라인에 대한 발표는 누가 할 것이며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교통 정리가 아직 용산이 덜 됐다. 예. 그러니까 옆방에서 하는 일을 이 방에서 모르고 있다.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용산으로 옮겼을 때 얘기하는 건 한 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예. 벽을 트라고 얘기했는데 벽이 아직 안 터져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병민 예. 대변인님, 특히 이제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이게 뭐 약식 회담인지 아니면 티타임인지 차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측이 굉장히 좀 우리를 불쾌하게 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기도 네. 준비 안 하고 일부러 굉장히 불쾌한 보도들도 내보냈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모습까지. 근데 그런 걸 다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갔던 많은 일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엔 총회에서의 다자간 외교를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저 자리에서 깊이 있는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풀 어사이드라고 불리우고 있는 다자간 그 외교를 하고 있는 자리 속에서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한 30분 정도의 정상 간의 회담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벌써 한일 양국 간의 이 교류 관계가 거의 끊어져 있다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 만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날 강제징용 문제나 이거 단 30분의 만남 이런 유엔 총회 자리에서 문제를 어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일 관계의 초석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소 좀 야속한 측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 내에서 지금 현재 그 극우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산케이 신문을 비롯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연일 일본 국내 정치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총리도 그런 국내 여론 정치 편승에서 우리 정상과의 만남을 어떻게든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일본 정부를 향한 맹비판이 사실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 다소 먼저 성급하게 발표됐던 측면에 대한 우려, 김영주 의원처럼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에 대한 수정, 보완 조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대통령실의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야속하다. 야속하다는 표현이 이제 야당을 향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국익에 관계되는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한일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니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은 순방이 끝나고 돌아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순방하는 내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저 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 문제에서 낮은 지지율 이걸 이제 끌어올리면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한 번에 풀어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던 만큼 그리고 아직 순방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순방을 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일단 정치권에서 이 순방 중에 너무 많은 정치 쟁점화 이슈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순방이 끝나고 난 뒤에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방 중에는 좀 지켜봐 달라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대통령이 썼던 그 비속어가 국내 야당, 민주당을 향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짧은 만남 이후 내려오면서 박진 장관들과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누구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XX가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야당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외교 참사다 라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국제 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 라인의 전면적 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장 바닥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격의 손해,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당장 돌아오십시오.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 향해서 비속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X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수석은 이게 왜곡되고 날조된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바이든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당과 일부 매체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바이든을 향해서 비속어를 썼다. 미국과 바이든을 향해서 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들어봐라. 바이든이 아니다. 이건 일부 매체의 짜깁기 왜곡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날리면 쪽팔려서 날리면 쪽팔려서 다시 들어보니 날리면이라고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처음 이 영상을 보도했던 매체의 자막에는 바이든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막과 함께 보면 바이든으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자막을 없애고 다시 들어보니 바이든한 얘기보다 날리면으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바이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정황상으로도 바이든이 뭐 이렇게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날리면이라고 풀어 쓴다면 사실 이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욕설을 했다는 건데 둘 다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미국이랑 일본이한테 빰 맞고 와가지고 괜한 민주당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으로 들렸다?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황상 백악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한 행사가 AIDS 등을 퇴치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 미국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애초에 백악관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본인의 공약과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펀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에는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기 위한 곳이다 보니 결국에는 의회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황상으로도 저희는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음악을 제거하고 들었을 때는 바이든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미 의회를 향해서 이 XX들이 통과를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행사 굉장히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나는 이런 펀드를 조성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바이든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대통령의 그 음성이 공개돼서 미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럼?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 문제라는 것이 결국엔 대통령실에서도 날리면이라고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국내 언론과 외신들이 바이든이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 참사다? 사실 저 자리에 가서 욕설을 써서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용산에서는 이거 바이든 아니다. 왜 한미 관계를 틀려하냐? 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좀 면목이 없어진데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님은 네. 뭐로 들으셨습니까? 이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도 원래 바이든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또 들어보니까 날리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날리면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보도를 접하고 동영상을 봤을 때 동영상을 보기 이전에 우리 밭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는 글. 여기서 이제 바이든과 관련해서 미 의회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라는 내용을 사실 제가 텍스트로 먼저 접했습니다.
텍스트로 먼저 접하고 나서 이제 언론사의 보도에도 사실 자막이 그렇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바이든일 거라고 인식하고 들었었는데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듣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또 뭐 난리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자막이 있는 버전이 아니라 자막 없는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변 소음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가들의 어떻게 보면 온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이 조금 더 있어야지만 이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또 국민적인 논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난리면이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다. 난리면이다.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가 달라질까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뭐 그것이 문제다. 결국에는 이 쪽팔린 대상이 누구냐라는 건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자,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이거 바이든이다. 바이든이 언급한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슨 소리냐. 윤 대통령이 그 글로벌 펀드 연설에서 약속한 세계 질병 퇴치금 1억 달러 기여하겠다라는 약속, 민주당이 반대로 통과 안 해주고 날리면 내가 체면이 안 서는데 어떡하냐라는 걱정이었다 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반박입니다. 지금 양쪽의 논리가 다 그렇듯해 보여요. 미국 여당이 다수당으로 바이든이 60억 달러 공여해도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 동의 없인 약속된 1억 불 공여가 난항이다. 즉 의회 구조를 보면 바이든이 아니라 이 날리면 쪽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대통령이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되나 라고 한다면 이건 바이든이 약속한 바를 미국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미국과 바이든을 얕잡아서 얘기한 게 되고, 이 XX들이 통과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나라는 건 민주당 이 XX들이 내가 약속한 이거 통과 안 해주면 야, 내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어떻게 되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든일까요? 날리면일까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날리면 쪽팔려서, 날리면 쪽팔려서. 좌장의 청각이 필요할 때인데, 특별히 이제 MBC가 처음에 보도할 때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서 보도했는데 용산에서는 날리면이다라고 다시 들어보니까 제 귀에는 날리면으로 들려요. 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청각의 문제를 떠나서 청각의 외교 문제를 떠나서. 공간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게 맞지 미국 정치를 걱정하는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인플레 간축법도 상원을 50대 50으로 거의 겨우 통과했지만 하원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돼요. 그것은 맥락상 이건 날리면이다. 예, 구조적으로 보아도 지금 현재 그런 그 상태에서 미국 의회 상태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저게 안 되는 것을 한국 대통령이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미국 걱정을 왜 하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한국도 말하자면 이제 1억 불에 관련된 공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말이 지켜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국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날리면이 맞다. 아니 그러면 네. 대통령의 말씀대로 날리면이라면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물론 그 합법은 여전히 특수검사 합법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수통 검사들이 좀 입이 걸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수록 뭐 말하자면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제발 좀 우리 국회한테 장관들한테 좀 잘해서 협치를 끌어가서 내 말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협치 좀 잘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당과 야당은 계속 날선 공방으로 뭐 이재명 부인 대 대통령 부인 이렇게 막 컨플릭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도 저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무슨 법이든 지금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는 박진 장관이 제가 협력해서 뭐 야당에게 협조를 얻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본인이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에게 한 발 더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걱정했던 것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을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홍보수석이 나서서 미국이 아니라 야당을 한 마련이다라고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들은 야당이 협조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적극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도 문제라는 이유죠.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을 아닌 날리면을 말한 거다. 발언 짜깁기 왜곡이다. 대상은 바이든이 아닌 한국 국회다.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유행위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날리면으로 국민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럼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해명이 될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해명하지 않기로 대통령 홍보수석이 선택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미국보단 차라리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말하는 걸 인정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민주당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반응도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XX들 중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다. 국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입장을 냈나.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 나올 수밖에 없죠. 해명이 더 문제다. 대통령이 외국 나가 국민 향해 욕한 것이다. 김은혜 수석님, 못 본 사이 위트가 많이 들었다. 본인도 웃기죠. 못 믿겠다라는 반응부터 대통령실 반응이 맞더라도 우리가 이 XX냐라는 뭐 다양한 반응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봤던 대선 기간 내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홍보 메시지를 관장했던 김병민 대변인님. 예. 김병민 대변인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브리핑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이 개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홍보와 대변인실에선 선택을 한 셈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지인위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어필도 있겠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미국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했다고 인정을 하는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얘기한 걸 선택하는가? 홍보실에서는 이걸 선택했군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저도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저 안에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 마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도돼서 이 내용들이 보도되길 원치 않았던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의도치 않게 잡히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든지 여러 일들의 구설수에 올랐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에서 외교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게 이슈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판단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마 처음에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이 내용들이 너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고 국내 언론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신들까지 나서면서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가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폄훼하는 발언처럼 비춰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바로잡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거짓된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기억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커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큰 후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어린 왕자의 동화책을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두고서 사람들은 다 모자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모자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모양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자막을 깔아서 저 내용들을 우리가 자막이 없이 들어보게 되면 바이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는데 이 자막으로서 바이든을 아예 대놓고 언급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관계의 왜곡을 통해서 구태여 외신까지 나서면서 이런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제는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발언 때문에 야당에게 곤혹스러움을 줬거나 혹시나 불편함이 있다면 저도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이게 구태여 일어나지 않을 미국까지 끌어들일 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이라고 하는 국회가 분명히 있는데요. 대통령이 미 의회를 얘기할 때 국회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동의를 안 해주면 바이든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동의를 안 해주면이 아니라 동의를 안 해주고가 방점이고 안 해주고 날리면 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고라고 표현하게 되면 뒤에 바이든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없었어야 되는 거지만 추후에 보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한 입증이 조금 더 선행되고 또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바로잡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풀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거듭된 해명들이 나오면서 여러 어려움에 좀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아직 순방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있는 순방들을 좀 잘 맞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순방 기간까지는 내용들을 좀 겸허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돌아온 뒤에 뭐 외교 라인에 대한 여러 얘기들 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국내 정치에서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은 차분하게 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산의 선택은 바이든이 아니면 됐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한 건 상관없다. 사과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고 그 사과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병민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당연히 국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외국에 있을 때만큼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일론 방구하지 말라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 말실수를 크게 했다면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해명과 함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말했으면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못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한 거 맞다라고 하니까 더 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맥락을 들어봤을 때 바이든이 들렸다. 이거 잘라놓고 보니까 내리면으로 들렸다. 뭐 물론 이거는 갑론을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XX, 저 XX 한 것에 대해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김은혜 수석이 먼저 사과하고 대통령께서 나중에라도 사과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과 못하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이니까 좀 이따 들어와서 사과할게 좀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뜻밖의 이준석 1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XX 저 XX 들으면서까지 나는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런 비속어 쓰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엄청난 쉴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 XX 저 XX 했단 말이죠. 그러면 뜻밖의 이준석 대표의 말이 옳았다가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와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에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님, 그 민주당을 향해 쏜 대통령의 이 XX와 이준석 전 대표가 들었다는 그 이 XX가 같은 XX입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데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까? 물론 뭐 저 XX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좀 이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이 좀 머쓱해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일단 다른 어떤 상황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두 가지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 사용 논란으로 인해서 곤혹을 겪을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실 SNS를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 힘들 때 조금 공격하는 거는 참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시그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침묵이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되는 카르텔은 누굴까요? 라는 화두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르텔 논쟁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본인의 회고록에서 가장 문제되는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다라고 지목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카르텔은 당신들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오늘도 논란의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한동훈 장관이
검수안박과 관련해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민주당 의원님들 잊었냐라고 반박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설득을 하거나 조율한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율을 하거나 설득한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찰을 설득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께 설명할 일이죠.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 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그러려면 왜 굳이 등으로 바꾸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2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건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쪽에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시행령 통치는 개악이다, 강력 대응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이어갔고 어제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 의원의 비판의 취지도 그거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여야 합의라고 했지만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한 건 다 잊으셨냐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개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에서 시행령 통치를 자꾸 시도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 통치는 법치에 위배되는 영치주의로서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강력하게 대응해서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열 것이고 거기에 정부를 법무부를 대리해서 직접 변론에 참석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시행령하는 꼼수가 어디 있냐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어제 민주당의 지적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처럼 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시행령 통치는 꼼수 중에 꼼수다라는 비판이고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잊었냐? 아마 헌재 공개 변론에서도 이 같은 논리들이 충돌할 걸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법률이 시행령보다 더 위에 있고 원칙론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듯이 이 검수완박 법안은 제대로 된 절차 그리고 제대로 된 여야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어떤 범죄 중의 일부를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당 범죄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과 등은 실제 법률을 규정함에 있어서 용례도 다르고 뭐 법률을 규정하는 사람이라면 등으로 한다면 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의 어떤 이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법률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뭐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이제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취지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해찬 전 대표는 카르텔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다라고 책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 언론 등 한동훈 같은 인물이 카르텔의 중심이다라고 회고록에 작성했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 등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득권 카르텔은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쥐고 있는 주류인 운동권 카르텔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전윤기 의원님, 한 장관이 카르텔입니까? 운동권이 카르텔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운동권이 많은 권력 앞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의 카르텔은 원래 검찰이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도 카르텔이고 너도 카르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한동훈 장관 하나 아쉬운 게 아까 검소한박 이야기도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일국의 장관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칭하고 있고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네가 꼼수를 부렸으니까 나도 꼼수를 부릴 거다. 그게 시행령 통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라서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많은 언론들의 이제 보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한 장관을 카르텔의 중심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해찬 대표가 한동훈을 향해서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는 게 좀 어색하다, 이런 보도도 많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우리 사회가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되면서 말하자면 재벌 2세, 또 말하자면 법조인 2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습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기득권,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기득권층이 공고화되면서 검찰과 검언 유착 이런 것들 하나의 가르치기에 기득권의 한 축으로 재벌을 옹호하고 있고, 이제 그런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검찰과 언론, 일반 재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아마 기존의 패러다임일 수 있는데, 이제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기득권, 즉 민주당 시대의 기득권은 소위 민주당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586 운동권의 기득권 권력이 아니냐. 내가 들여다봤더니 그 586 운동권 중에서 이미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노출된, 또 재벌과 손잡은 이런 어떤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논법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그럴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쑥 잘라버려요. 586은 다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일부인 나는, 이런 논지의 모순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수많은 민주화 운동 세대, 수많은 586은 사실은 희생자예요. 오히려 586이라고 이름 속에서 몇몇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거나 카르텔화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픈 부분이지만, 또 검찰의 일부분도 역으로 보면 많은 검찰이 그동안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하고 더 낮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병 대변인님, 누가 이 시대에 더 카르텔이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됐던 건 이해찬 전 대표의 회고록, 책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 회자가 된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운동을 했던 모든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기득권을 가지고 오랜 기간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부패에 연루되거나 그들 스스로가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같이 함께 운동을 했던 민주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게 됐던 정치 권력의 핵심 축에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책에서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외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에 불과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성장했던 배경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뒤에서 밀어준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상당했습니다. 그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랑 별 관계가 없다고 했던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지금 킨텍스 대표가 같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적 세력들을 형성하면서 힘이 받기 시작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상당했습니다. 그 이화영 대표가 지금 현재 여러 쌍방울 의혹 등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고, 그 내용으로 지금 구속을 한 해 만에 이런 일들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스스로가 지금 있게 되는 일들 속에서 회고록을 내놓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때 뭔가 좀 정제된 메시지를 내놨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요. 한쪽을 대상으로 굉장히 폄훼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정부패에 관련된 혐의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으니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기득권 카르텔이냐, 실질적인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들이 더 기득권 카르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대권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 이름 빼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 여론조사인지 몰랐는데 민주당 의원님이 공개를 해서 저런 여론조사가 있었나라고 다시 보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한동훈 장관이 소위 여권 인사 중에서 18.5%로 가장 높은 적합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40.1%로 가장 높긴 합니다. 한동훈 장관 빼달라고 하는 게 더 호들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께서 질의하고 싶었던 건 천하람 의원님, 네. 대권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이나 잘해라. 아마 이런 걸 좀 질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거 빼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여론조사 데이터가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파일을 이제 약간 그 두 번째 픽 사람들에게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정확한 여론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사실 저희 정부가 자유를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거 돈 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론조사 업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후보군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내 이름 넣어라 빼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너무 내가 빼라 마라 하는 게 호들갑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확한 대응이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저기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안 하다라는 거는 그건 각자가 판단할 몫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쌍방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 영장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사장의 측근이 쌍방울로부터 출근도 안 하고 7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출근 안 하고 받은 7천만 원 재집권 조언 받은 이재명 대표. 쌍방울에게 1억 법카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법인카드 1억 유용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을 법카 사용하는 대가로 대북사업 진출 원하는 쌍방울 측에게 편의 제공을 한 것 아니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접근을 위한 이 대가성의 금품 수수가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람 변호사님,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가 좀 하나의 포인트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까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정말 이게 이화영이라는 사람만 보고 뇌물을 줬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수사가 이 정도에서 멈추느냐라고 하는 일단 1차적인 분기점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다. 그게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건 검찰 쪽에서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이 수사를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울이 다양하게 경기도와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1억,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주도하는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우회적으로 거액의
금액을 지원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태협의 건물을 쌍방울이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 아니냐. 뭐 당당 등등등 의혹이 상당한데 여기에 동아일보가 오늘 한 가지 더 추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에게 쌍방울이 매달 200만 원 월급까지 가짜 월급까지 지급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측근 A씨는 과거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 2019년 6월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 출근하지도 않고 업무하지도 않고 매월 200만 원씩 쌍방울이 지급했다. 3년여간 7천만 원 이상 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화영에 대한 뇌물 일환으로 A씨에게 월급 형태로 준 거 아니냐, 결국 그 돈이 이화영에게도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횡령 방조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쌍방울이 경기도에게 지급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측근의 측근에게 다양한 형태로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검찰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한 방향은 이제 대북과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순서에 보면 사업적 목적으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하나의 도지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원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 대북 사업의 중심에 이해찬 총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해찬 총리와 이화영 의원의 가장 메인스트림이 사실 그동안의 동북아 또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찬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커넥션 속에 쌍방울이 들어가고자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아마 검찰의 의혹을 잡고 그 중심으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타켓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1억 상당을 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는 일하지도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매달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의 돈을 왜 줍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그거는 조사해봐야 되겠죠. 조사해봐야 된다. 저 이화영 의원실에 있는 지금 표현이 같은 의원실이라 하면 이화영 전 의원도 사실 보좌관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상수 의원실의 보좌관에 다른 보좌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격을 모릅니다. 이화영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었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상수 의원에서 같은 보좌관을 했던 분인지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취직을 시켜서 그렇게 수령하게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검찰에 의혹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화영에 갈 돈을 이 사람의 명의만 빌려왔는지 이것은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니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너무 이게 확대돼서 부풀려져서 언론에 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뭐 혹은 이게 막 쌍방울에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다. 근데 이 월급이 그대로 이화영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상의 좀 끼워 맞추기 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 저희도 이거는 수사가 되고 나서 직접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조사 내용도 결과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짚었는데 소위 말해서 증거, 에비던스인데 지금 언론에 검찰이 다 풀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한 일부의 어떤 퍼즐 같은 조각들이 맞춰져서 검찰이 갖고 있는 전체 조각들을 다 맞췄을 때 과연 재판에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까? 이게 핵심인데 지금 여러 개의 퍼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게 법인카드 1억을 줬다라는 퍼즐. 거기에다가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은 이화영만 준 게 아니라 이화영 측근한테도 가짜 직원 형식으로 해서 수천만 원을 줬네? 라는 또 다른 퍼즐. 그런데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회적으로 경기도 행사에 쌍방울이 지원을 했네? 쌍방울 건물에 아태협 무상 건물 지원, 이 같은 퍼즐들. 그래서 사람들이 변호사비도 대납해 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 퍼즐이 하나 있어야죠. 네, 그리고 그 쌍방울을 실질적으로 대표했던 사람은 해외로 도피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 내용들은 줄줄이 다 유출했다는 의혹들을 받고 있고, 예. 이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기 전에 쌍방울에서부터 인연을 맺고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법인카드도 쓰고. 근데 평화부지사로 가서 법인카드를 썼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 돌직구쇼에서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이화영 대표에게 주지 않아야 될 법인카드를 주고, 그리고 이화영 대표의 측근에게도 일하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월급들을 주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뭐 분명하게 뇌물성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이게 과거의 상태로 보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 이 얘기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는 왜 이 사람이 돈을 받는 정황들에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나와서 오늘 돌직구쇼 전체를 넘치게 할 텐데. 아, 옛날이면 이거 다 나왔을 텐데. 예, 근데 그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런 내용 잘 지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아주 드라이하게 구속영장 청구됐다. 그리고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속이 되게 된다면 그제서야 어떤 혐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뤄졌는가를 좀 드라이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타나 있는 내용들만 가고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수사만 가지고 우리가 마치 확증범, 확신범이라고 얘기해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 물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 거죠. 단정지어서는 예.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대선 때도 대장동 모금통은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돈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 인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고 봐야지 이 수사 내용, 이 조금씩 나오는 퍼즐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을 짓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원로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재집권할 수 있도록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당을 이끌어가시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전 당력을 다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품격이 한순간에 떨어지는구나. 박애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시국입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런가 하면 위장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병훈 의원이 당무위에서 민영배, 검찰 정상화위에 당에 헌신했다. 광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필요하다. 민영배 복당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귀하는군요. 그런데 민영배 의원은 복귀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장 탈당 아니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시죠.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복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겠어요. 저는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성을 그런 사람입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5월에는 누가 복당을 약속했나? 내가 복당할 건가? 라고 얘기했지만 한 달 뒤 6월에는 저로서는 당연히 복당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배 의원 민주당 복당 얘기가 수면 위로 올랐고 이재명 대표도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화답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에 민영배 의원이 개인 이익을 위해서 탈당한 거 아니다라고 민영배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영배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민주당 또는 개혁 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 희생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복당해주자는 논리는 이겁니다. 민영배 의원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탈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복당시켜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도 위장 탈당이 됩니다. 천하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 헌재 판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헌재에 영향 미친다? 아, 당연하죠. 헌재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위장 탈당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장 탈당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니 뭐 위장 탈당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게 아니라 국회에 이제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심의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국회법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사실상 잠탈하기 위해서 실제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서 거기서 무소속 의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 탈당이라는 일을 벌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복당을 쉽게 받아준다라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뭐 어떤 다른 어떤 정말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변해서 탈당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잠탈한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자 국회의원이라는 게요. 당 소속인 것도 맞죠. 근데 더 크게 보면은 국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라면은 당의 이익과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이익이 충돌할 때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국회법상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에 스스로를 도구화시켰다? 그게 당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것은 당대표로서 할 언행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끌고 간다면 결국은 헌재에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국회 선배로서 보실 때 네.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장면이 너무 민망합니다. 네. 이렇게 복당하기 원했었고 탈당할 때도 복당할 거라고 짐작이 되고 또 이렇게 복당하기 위해서 주변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위장 탈당이죠.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돌아오고 싶어도 예. 겉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할 뿐이지 예. 본인이 율사 출신이고 방금 전하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큰 어떤 심판을 앞두고서 그렇게 복당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병훈 의원이 무슨 뭐 광주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영배 복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광주가 민주당의 볼모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병훈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도 다음에 공천 받을 그렇게 쉽게 받는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강력한 돌직구. 예, 정말 그렇게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의 무슨 볼모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그런 것의 중심으로 광주를 생각하고 민주당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말씀은 굉장히 정말 오만한 말씀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민영배 의원의 그런 태도 변화 또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긍정 검토한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조홍천 의원의 환갑 축하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걸 붙인 데가 전국 수박 생산연합회입니다. 이 수박이란 거죠. 조홍천 의원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며 전국 수박 생산협회가 연합회가 이게 뭐 수박 생산연합회가 붙인 겁니까?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조홍천은 수박이다. 겉만 파랗고 쪼개 보면 속은 빨갛다라고 이제 조롱을 한 현수막이죠. 돌직구 출신이기도 한 조홍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도 반대한 바 있고 최근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원 개정에도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단단히 미움을 산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 반응은 뭘까요? 최소한 반절은 축하받은 거니 기분 나쁘지도 않다. 의원님도 그냥 허허 웃었다. 나름 재밌다는 점에서 문자 폭탄보단 낫지 않나. 거의 뭐 도사가 된 도인의 경지에 하도 문자 폭탄을 받으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폭탄 축에도 안 낀다. 나름 위트 있다라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이 지난 6월에 나를 수박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감흥이 없다.
라고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수박은 멸칭입니다. 저는 뭐 하도 들어가지고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만은 그거 들으면 흠칫흠칫하는 분들 아직도 꽤 많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 수박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붙인 겁니까? 그러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단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뜻이군요. 뭐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이제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왜 국민의힘 편을 드냐, 민주당 편을 안 들고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기분 나쁘게 들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게 있어서 민영배 의원이 더 필요합니까? 조홍천 의원이 필요합니까? 전용기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네, 조홍천 의원처럼 이렇게 쓴소리도 잘 해주시고 그래도 화합할 때는 단결해서 밀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 싶습니다. 네. 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수박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예. 네, 맛있고 좋은 과일이고. 근데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과일을 좀 너무 그러니까 욕보이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국회에서 저희 당 회의가 있어서 지나가다 조홍천 의원 만났거든요. 예. 하얀 머리가 더 하얘진 것 같은데 여전히 위트 있고 재미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가 사실 민주당의 커다란 분기점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쓴소리했던 조홍천 의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편에 너무 세게 들어갔고 좀 야속했는데 역시 조홍천 의원이 어디 가겠나 싶을 정도로 또 지나고 나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칼같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쭉 이어가게 된다면 또 대한민국 민주당에서도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꺼냈는데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제기됩니다. 친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 추진하면서 이재명 민생법안 가려지는 역효과가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 김건희 특검법 한두 달 지나면 국민들 피곤할 것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먼저 하고 특검법은 나중에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되게 세게 나왔는데 살짝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이제 차차 나오네요. 김영주 의원님, 어떤 이유입니까? 글쎄요, 이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특검법을 할 정도면 네. 여러 가지 어떤 법사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 찬반이 국민의힘 속에서도 일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 일반이 할 만하다라고 느껴질 부분이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은 저는 마지막에 사실 특검을 할 수 있는 시점조차도 이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손실이 저는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있을 수 있고 너무 민주당이 힘에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점수를 따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법으로 딸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에 하나하나 정부가 못 찾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 또 실제로 탈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착실하게 점수를 따야 되는데 강대강의 대치로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오른 결과를 그렇게 낳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정경심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 형 집행정지 허가하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구치석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포리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안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리대로 법무부가 알아서 판단한 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아직도 조국의 강을 못 건넜다. 아니 안 건넜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정경심 교수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거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왜 그토록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할까?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는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던 민주당은 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저 같은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있었던 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덜 면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 구설수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한복판에서 당시 동부고충소에 코로나 환자들이 막 집단 감염이 돼서 정말 인권 유린당하는 상태가 놓여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들을 좀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를 꺼내더라도 좀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한 장관이 안 풀어주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요건에 허가되지 않는다라는 한 장관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분입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대단하겠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라는 분이 민주당에서 가지는 상식성이 매우 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이런 부분을 빼놓고 보면 죄송하지만 수감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그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죠. 왜 국민을 차별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김병민 대변인 얘기했지만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 상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다 챙겨야죠. 근데 그게 사실상 안 되고 그게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독립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거기 위원회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여권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좀 형집행정지 해드렸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야권에도 좀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정경심 교수도 좀 이렇게 해줍시다. 그게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걸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조국 장관의 강을 뭐 건너고 말고 그거야 본인 자유지만은 그 강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은기 의원님. 사실 수술만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잠시 정지해서 수술만 빨리 급하게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의사소견도 그런 거니까 좀 그것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정경심 교수가 대단해서 형 집행 정지를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대상이 사실 조국이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들이댔던 그 잣대에 사실상 엄청난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결국 찾다 만들어낸 게 표창장 이익이었고 표창장 위조 논란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해석들이 들어갔고 무리한 사실 칼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사실상 본인의 죄보다 더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수술만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할 수 있다,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러시아의 젊은 남성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발세가 상당히 예상외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푸틴입니다. 푸틴 동원령에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Арестовывайте, остановитесь!
Он неадекватный, вы позор России. Это оскорбление власти, я это знаю.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от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Я жизнь ребенка своего не отдам. Войне! I speak with you and I'm afraid because my government and police can see it and I will have problem in my country. Please, somebody stop Putin. 자, 최근에 공무로 모스크바 출장을 갔다 오신 김영주 의원님, 이거 자체가 푸틴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푸틴에게 명분이 없다라는 선명한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1일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죠. 21일 이전엔 그냥 과거 영토를 회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러시아 국민 일반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찬동 혹은 동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일에 그야말로 군 경험이 있는 30만 명을 동원한다라는 얘기가 떨어지자 내 아들이 군대 갔다 온 내 아들이 다시 전쟁터로 간다. 최근에 특히 지금 전쟁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러시아 군이 많이 사상하고 피해를 했고 또 실제로 군대의 어떤 장비들을 그동안에 뭐 부품을 많이 빼돌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스크바에서도 그렇고 상페테르부르크는 좀 더 심한 편이고 실제로 모스크바 다녀오셨을 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까? 그렇게 안 좋은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과거에도 크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보도에 의하면 모스크바에서 500명 이상 또 상페테르부르크에서 530명 이상, 한 1,100명 이상이 체포돼서 구금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감옥에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러시아 진보당 당수인데 상당히 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유포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말하면 러시아 젊은이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푸틴 정권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뭐 비행기표 이스탄불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라든지 아르메니아 예레반 가는 비행기가 다 7배 이상 뛰거나 매진돼 있어서 해외 탈출 러시가 지금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항공권 판매 제한 조치까지 나왔고 러시아 남성들이 팔골접법을 검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한 주변군 항공편 매진, 티켓값 하루 7배 폭증, 징집 대상 항공권 판매 중단, 징집 피하려 팔 부러뜨리는 법 검색 급증, 그리고 푸틴의 측근인 대변인의 아들도 군 징집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분이 대변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징집 대상 선정됐다라고 거짓으로 질문을 하자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을 것. 윗선에서 해결하겠다. 난 동원령 동의 안 한다. 푸틴이 내게 가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거부를 해서 자, 이 징집령 동원령이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페스코프 대변인이 2000년부터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2012년부터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인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페스코프의 아들입니다. 니콜라이인데요. 지금 32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친구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의 징집 대상에 들어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거부한다라면 실제적으로 푸틴이 갖고 있는 정당성은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봐요. 푸틴의 측근의 아들조차도 징집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푸틴의 어려움에 있을 것 같고 향후 그야말로 어떤 크렘린 궁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징집령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